네, 내일부터 줄줄이 예고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들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리고 김상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요 기업 총수들을 만났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이렇게 재계 수장들을 만나는 첫 자리인데 내용도 비공개고요. 그리고 결과도 발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원래 이제 이재용 부회장까지 전부 다 이제 참석을 하려고 했었는데 뭐 일정상 참석을 못한 것도 있고요. 일단은 일본의 저런 선제적인 대응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본이 저런 태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반응을 해왔을 때 우리나라 측면에서, 대한민국 측면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보완해줘야 되고, 그 보완해줬을 때 그 충격파는 또 어디까지일지 이 부분에 관련된 상세한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도 애로점이 충분히 있을 텐데, 정부는 지금 여러 가지 규제 같은 거를 풀고는 있지만, 그 규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그 요구하는 바를 조금 많이 언급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 출장 일정으로 불참을 한다고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일본 기업들을 만나보겠다라는 입장도 밝힌 만큼 재계 스스로도 굉장히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와 재계의 지금 대응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동안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이 재판 판결이 작년에 강제징용에 판결이 나온 이후에 일본이 여러 가지 보복의 어떤 징후들을 보였는데 그동안 최근에 이번에 반도체 이러한 부품과 소재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니까 그동안 정부는 뭐 했느냐 뭐 이런 지적이 좀 일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청와대와 정부가 지금 현재 처음에 며칠 동안 일본의 움직임을 더 지켜보고 지금 현재 기업들과 또 실질적으로 이거로 이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이런 기업들과 실무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두 가지 측면의 논의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장 기업들하고 만나면서 지금 현재 그 반도체 관련한 이 소재라든가 부품을 조달하는 게 어떻게 되고 있냐를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이러한 것들의 수출 규제 차질을 덜 빚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당장 일본의 기업들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면서 어떻게 또 그거를 수입을 하느냐 그리고 또 이런 수입 또 다변화 다른 나라로 대체하는 방법은 있느냐 이런 단기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게 있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품이라든가 소재라든가 장비를 이렇게 대체하는 이런 산업을 진흥시키는 이러한 것들을 단기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이런 기업들하고 할 때는 정치적인 이러한 문제들이라든가 서로 감정적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서 논의를 좀 자제하면서 그러나 이제 정부는 일본과의 이러한 것 속에서 WTO에 제소하는 것 외에도 일본과의 어떤 정치적 외교적인 담판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이러한 것을 할 것 같습니다. 단기 그리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기업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만남을 토대로 이번 주 수요일 정도에 이제 30대 주요 기업들과의 만남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만난 이 이야기들을 듣고 이 관련된 방안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언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좀 내놓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참모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머리를 지금 짜내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조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강경한 태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금 일본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보복들이 정치 보복의 성격이라는 것을 아베 총리가 명확하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국민의 감정서상 정치 보복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우리가 유화적인 제스처로 나간다면 국민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호하지만 그래도 이성적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응할 것은 확실하게 대응한다는 그런 무역적인 차원의 입장을 내보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성적이지만 다소 단호한 대응이 나올 것 같다. 좀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 문 대통령이 이번에 30대 그룹 총수들하고 만났을 때 현재 이번에 일본의 이러한 경제 보복이라 그럴까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공식적인 첫 언급을 사실상 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대통령께서 발언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자제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대통령께서 빨리 나서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첫 발언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어떤 톤으로 나오겠느냐? 여기서는 대통령께서는 이런 현재 청와대가 말한 것처럼 이번 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국익 관점에서 차분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는 제가 보기에 아주 강한 일본을 겨냥하게 발언하는 발언은 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이러한 원칙적인 입장을 밝힐 거로 보이는데 일단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 다 이게 이러한 문제가 양국 간의 이러한 경제 현안인 문제가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밝히면서 그 말은 뭐냐 하면 그걸 직접 겨냥하지는 않지만 이번에 이제 아베 총리의 이러한 수출 규제 조치가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종의 선거용 발언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지적이 또 있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일본을 어느 정도 견제하는데 그러나 일본하고 충분히 지금 현재 양국 간에 이러한 것들이 보복 조치가 서로 상호 간의 보복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양국 경제에 다 악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우리도 상당히 그러게 되면은 이런 강경한 움직임으로 서로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또 상당히 손해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그러면서도 아베 총리와의 여러 가지 회담이라든가 이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수위를 조절할 거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10시에 열리고요. 저희 연합뉴스TV도 실시간으로 이제 그 청문회 모습을 생중계해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생중계 모습을 보기에 앞서서 오늘은 그 청문회 때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야당에서 가장 벼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용산 세무서장 뇌물 사건과 관련된 의혹이다. 그렇죠. 의혹이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쟁점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아니요, 전부 다 지금 윤 씨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으셔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윤석열 후보자가 있죠. 후보자가 있고 그리고 윤대진 검사장이 있습니다. 지금 검찰국장을 하고 있는 그 검찰국장의 친형입니다. 전 용산 세무서장이었는데 그 윤대진 그 검찰국장의 그 친형이 용산 세무서장 시절에 육류 가공업자로부터 여러 가지 그 뇌물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그 이유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중앙지검에부터 윤 후보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자가 부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과정에서 혹시 변호사를 소개해주거나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변호사를 소개해준 거라고 하면 변호사법 위반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그 담당 검사나 뭐 관련된 그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그 관련된 그 누가 뭐 잘한다, 뭐 못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조차도 꺼내면 안 되고요. 더더군다나 그 아는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것 자체가 변호사법에 위반이 되고 징계의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자는 뭐 이와 관련된 서면 질의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 골프 접대 그리고 변호사 소개 관련 의혹도 있는데 그런 사실 없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여기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온 건 없어요. 여러 가지 의심의 이런 계기성이 이제 보이는 거지. 일단 근데 이제 이 윤대진 검찰국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 경찰 세무서장인데, 근데 뇌물수수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했다가 해외 도피를 했는데 도피했다는 건 여러 가지 의혹을 낳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체포돼서 다시 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22개월 후에 이게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왔다 이거죠. 그런데 뭔가 상당한 의혹이 있어서 도피까지 했는데 혐의 없음으로 나니까 그럼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 하는데
이때 이제 그 윤대진 이제 그 동생이죠. 그러니까 용산 전 용산 세무장의 동생하고 막역한 사이인 윤석열 좀 검찰청 후보자가 예.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변호사도 소개를 해주고 또 이 사람하고 골프도 같이 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만은 예. 이거는 이번에 답변을 통해서 나는 전혀 변호사를 소개한 적도 없고 골프를 친 적도 없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더 추가적으로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자가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밝혀진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한국당이 어떤 다른 증거를 대리되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질의를 했을 때 또 윤석열 후보자가 어떻게 답변하느냐 그걸 좀 지켜봐야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6차례나 이걸 반려했고 그리고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네. 이 부분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이 이제 검찰의 권한이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협조를 검찰이 안 해주느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의혹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죄송합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검찰의 영장에 관련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예. 때문에 단순히 그거 이유만으로 뭐 수사에 관련된 뭐 외압이라든지 관여가 있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청문회에 채택된 관련 증인들도 있잖아요. 근데 한국당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들이 지금 도피한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뭐 그 관련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증언해 줄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증언을 예.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전 용산 세무서장 그리고 네. 이모 변호사 그 네, 당사자인 거죠. 네, 근데 그 당사자들에게 지금 이거 청문회에 관련된 뭐 송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송달이 안 되면 어쨌든 불러올 수가 없으니까 예. 사실관계를 확인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조금 흩어지도록 만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지금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용산 세무서장 뇌물 관련된 개입 의혹 첫 번째 쟁점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것이 바로 처가 관련 의혹입니다. 먼저 그 윤 후보자 배우자 비상장 주식 투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야당이 좀 어떤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윤 후보자 배우자가 보면은 일단 재산 문제가 관심이 있죠. 예, 윤 후보자인 경우가 이제 총 재산이 두 부부가 65억 내지 6억이 되는데 예. 그 중에 부인 재산이 한 이제 90% 가까이 됩니다. 예. 90% 가까이 되는데 이 부인의 일종의 은행 예금만 해도 49억이 넘는 50억에 육박하는 이런 정도인데 이제 사실은 결혼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죠. 예. 결혼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10년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배우자가 비상장 이런 주식에 투자하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떤 의혹이 그런 거를 내부자 정보라든가 이런 얻는 이런 의혹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이런 게 제기될 수 있는 거고. 예. 근데 이제 그 부분보다 더 관심이 가는 거는 그때 장모의 그 불기소 처분 의혹이라는 거죠. 예. 근데 이 장모가 이제 이 관련된 사건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일단은 거론된 게 세 가지인데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게 사기 사건 연루 의혹인데 네. 이 장모가 이제 최모 씨인데 그 사람의 지인이 은행 잔고가 얼마 있다고 이제 그 위조를 해가지고 그 지인들한테 또 다른 지인들한테 수십억을 빌렸는데 그걸 갚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장모가 관련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장모가 의료원이라든가 이게 아닌데 의료재단을 설립을 이 장모 측 사람들이 의료재단을 설립해서 여러 가지 그러면 이제 요양급여비 같은 거를 이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명목으로 한 22억 이상을 받은 게 있는데 이거가 불법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자기 동업자하고 어떤 송파에 있는 건물을 매매하면 그거를 투자의 이익을 반분하기로 했는데 네. 이거를 서로 이제 뭐 이거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상대 동업자를 무고로 고소를 이제 했는데 이거에 관해서 이제 이 장모는 다 전부 이제 불기소 처분을 이제 받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
혹시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이 관여를 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뭐 윤 후보자는 물론 전혀 자신과 무관한 사건이다. 자신은 모르고 있었고 수사 재판 과정에도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럼에도 물론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에게 아킬레스건이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킬레스건까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예. 제 개인적인 이제 법조인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예. 조금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당사자들이 모두 다 처벌을 받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만 불기소 처분이 난 부분이 있어서 물론 그게 그 당시에 이제 기소를 할 때 그 검사의 판단에 어느 정도의 그 기준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은 수법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다 기소가 됐는데 그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만 예. 이렇게 기소가 되지 않았는지에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그 청문회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증거 제출, 자료 제출에 있어서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부분을 들면서 자료 제출을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시각에 봐서 그 자료 제출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답변서는 1000페이지가 넘게 지금 답변서를 예. 제출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서를 제출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필요한 필요한 정보 같은 걸 콕 집어서 의원들이 지적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답변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야당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에서도 반격 카드로 꺼내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과거에 이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당시에 이제 수사팀장을 맡고 있었는데 예. 이때 수사 외압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황교안 현 한국당 대표가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반격 카드를 꺼내는데 과연 이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워낙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아시니까 제가 다시 근데 어쨌든 당시 윤석열 이 후보자가 2014년이죠.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직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으로 차출이 됩니다. 당시 이제 최동욱 검찰총장에 의해서 차출이 되는데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 윤 후보자가 수사팀에서 배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정직 1개월까지 당하는 이런 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법무장관이 황교안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거를 하려면 당시에 검찰의 윗선이라든가 법무장관, 최고 윗선이라든가 법무부에서 관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당시에 황교안 법무장관이 혹시 외압이라든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혹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은 딱 부러지게 황교안 법무장관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현재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 이걸 갖고 질문을 하고 또 자료를 어떻게 제시하느냐 그리고 답변을 어떻게 윤석열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황을 또 언급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윤석열 후보자의 스타일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다 얘기를 해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피해가려는 질문을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하려다가 어떻게 보면 뇌관을 건드려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황교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정황에 관련된 사실도 물어봤으니까 나는 대답을 했다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어느 수위까지 물어볼지에 관련된 부분을 되게 잘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3년 그러니까 그 댓글 사건과 관련돼서 수사를 벌이고 그 후에 뭐 1개월 정직 처분 당하고 그 수사팀장에서도 물러난 그 시기에 국정감사를 했고 거기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이런 외압이 있었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전혀 무관치는 않다고 생각한다라는 대답을 또 윤석열 당시에 이제 또 직접 했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그때 답변한 게 바로 무관치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수준으로 한 거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를 했느냐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압력이라든가 넣었느냐라고 하는 거를 밝히지는 그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러한 추가적인 정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거가 과연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될 거로 보입니다. 윤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그 서면 질의 답변서를 제출했잖아요. 근데 그거와 관련된 답변으로는 2013년 국감에서 모두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대답을 피했거든요. 이건 네.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면으로 미리 답변을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또 다른 또 시나리오가 또 나올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말하겠다라는 그 취지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당시에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 되게 어떻게 보면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는 말이지만 검사들은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그 결제 라인이 있거든요. 결제 라인이 있기 때문에 누구 결제에 의해서 내가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는 부분을 소상히 밝힌다면 우리가 그냥 흘려듣는 그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해서 다시 한번 회자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현장에서 윤 후보자가 과연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뭔가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쭉 이야기를 좀 살펴보다 보면 사실 이번 청문회가 자칫 처가 청문회 혹은 황교안 청문회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걱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는 윤석열 후보자 본인의 여러 가지 도덕성과 그리고 자질과 능력, 이런 또 검찰 개혁에 관한 입장, 이런 것들을 주로 청문회 소재가 돼야 되는데 뭐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은 본인이 잘 밝히겠습니다만은 도덕성 문제라든가 이런 그다음 여러 가지 의혹에 관한 부분은 본인 자신 거보다는 주로 본인 거는 이제 처가와 관련된 아까 했지만 재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식 투자라든가 사기 사건 이런 거. 그러니까 황교안 지금 현재 한국당 대표 제1야당 대표죠.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에 과연 이런 외압을 했느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했느냐,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청문회 본질과 좀 벗어나는 옆길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은 또 뭐 이 자리에서 밝힐 게 있으면은 밝히는 게 그게 원칙이 아닌가 또 생각이 됩니다. 예, 변호사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관련된 모든 사실 아닙니까? 뭐 처가에 관련된 것도 본인에 관련된 사실이고 그리고 황교안 지금 전 대표에 관련된 부분도 어쨌든 본인하고 관련된 사건에서 지금 회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된 부분들이 소상히 밝혀지는 계기가 돼야지 업무 수행에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전부 다 뭐 격가지를 건드려 가지고 감정 싸움하는 거냐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비판을 할 필요는 없고 의혹이 있다면 국민들이 충분히 의혹이 해소가 될 수가 있도록 전부 다 소상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교안 전 대표 관련된 황교안 전 대표가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일 때 그 수사 외압에 관련된 관여가 있느냐의 부분도 국민들이 되게 관심이 많이 있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출석 가능성이 있다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 황교안 대표도 출석을 해서 뭐 대답을 할 기회가 있을 수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사실 지금 법사위원회에 구성되고 있는 법사위원들 모두가 그 당시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고소 고발된 당사자들입니다. 심지어 이제 법사위원장까지도 고소 고발된 대상자라서. 만약에 이제 청문회가 지나고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실제 검찰총장이 된다면 본인들의 수사를 진두지휘할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몸을 사리지 않을까라는 시선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에 이 법사위가 이제 요 분야를 법사위가 이제 검찰이라든가 요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법사위원을 이것 때문에 일부러 교체하기는 어렵죠. 근데 뭐 일부는 교체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 우려되는 거는 한국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에 여기 이번 패스트트랙이라든가 이런 거로 고발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전체 법사위의 11명 중에 11명이 17명 중에 11명이 관련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당은 6명 전원이고 그다음에 민주당도 4명이고 그다음 바른미래당 1명이 여기에 일종의 고소 고발된 이거 해당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근데 한국당은 전원이 그랬다는 점에서 이제 더 논란이 되는 건데 일단 원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서 재척 사유라는 게 있는데 자기의 사업과 관련이 되거나
자기의 무슨 일과 관련이 됐을 때는 그걸 배제한다 그래서 재척 사유라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재척 사유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죠. 적절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지만은 자기의 수사를 담당할 검찰의 책임자를 청문회 책임자가 되느냐 마느냐를 사람 놓고 청문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교체가 쉽지 않아서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이 한국당 의원뿐만 아니라 이런 재판을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질문을 강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의 한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또 마찬가지로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자기 이해관계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과연 제대로 답변하느냐 그다음 나중에 수사를 또 제대로 철저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양측면의 논란이 제기될 수가 있는 거여서 어떻든 이런 과정에서도 이제 하게 된 거니까 한국당 사람들은 최대한도로 제1야당이니까 제1야당이 원래 견제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보기에 현재 한국당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대단한 새로운 뭐 깜짝 놀랄 만한 무슨 뭐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현재 좀 적은 분위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은 좀 아무래도 좀 몸을 사릴 것 같다라고 보신다는 건가요? 몸을 사리지 않아도 꼭 살인다고까지는 아니라도 강하게 의혹을 갖고 지금 뭐를 캐내고 이런 것들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 여러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자료 제출을 충분히 안 하고 있거든요. 자료 제출이 되느냐 하면은 사실 비교적 윤석열 후보자가 별 문제가 없이 깨끗하더라도 자료를 제출하다 보면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 그리고 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의혹이 하나의 그 의혹의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 제출을 안 한다는 것도 하나의 그 부분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대단한 한방은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저는 뭐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의 그 뭐 화이팅을 지금 응원을 합니다만은 지금 뭐 수사 갖고 지금 본인들이 사실상 동물국회 때문에 지금 거의 다 검찰 수사 라인에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본인들이 수사 라인에 올라가 있는 그 수장을 지금 앉혀놓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대부분 그 시청자분들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일 큰 소리가 많이 나오는 곳이 법사위입니다. 법사위에서 큰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정말로 나하고 관계가 돼 있지만 그래도 나는 물을 건 묻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그 기계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윤석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윤 후보자의 입장일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입장을 처음으로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다소 원론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보시기에 그 답변서 내용에 있어서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그 검찰의 총수가 되는 것 자체가 뭐 본인이 그냥 검사장으로 있었을 때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게 그 대답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시는 검찰 개혁에 관련된 큰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되 세부적인 부분, 수사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직의 의견을 듣겠다. 특히 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조직에 대해서 충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조직에 관련된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마냥 그 대통령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에 관련된 부분에 타당하지 않는다면 그런 정도의 조언은 향후에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서면 답변을 보면서 저것도 새로운 좀 뉴스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얼마 전에 법무장관이 윤석열 후보자는 이 청와대와 정부의 이러한 검찰 개혁이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답변을 보니까 저는 똑같은 생각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다는 점에서 어떤 부분이 좀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제 총론을 이야기하자면 일단 그래서 어떤 점에서 다르냐 하면 일단은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 이번에 그 청와대 검찰개혁 방안, 정부 청와대와 법무부이죠. 그런 검찰개혁 방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강경하게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와 청와대하고 똑같은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는 데서
그 중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역시 검찰의 수장이 됐기 때문에 좀 입장이 조금씩 여러 가지 고려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어떤 점에서냐면 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이 결정하는 거라면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이러는데 국회라는 거는 여당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야당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거를 검찰에서 청와대와 이 정부의 아니라고 하지 않고 국회 결정을 존중했다고 하겠다는 말은 뭐냐면 여야가 논의를 하다 보면 원래 정부와 청와대의 안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을 이야기했다는데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권에 대해서는 검사의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예. 이런 말을 한 것들도 이 지금 현재 경찰의 위상을 강화하려고 하는 이런 정부의 현재 입장하고는 좀 다른 게 아니냐 하는 점에서 실제로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답변 과정에서 그 저울추가 더 어느 쪽으로 더 기울게 나오느냐 예. 그런 점에서 주목이 됩니다. 그럼 청문회장에서 여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까요? 예,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거를 놓고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지금 현재 특히 여당도 여당이지만 야당 같은 데 구체적으로 사안을 놓고 질문을 하다 보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을 해야 될지 잠시 1, 2초 생각해야 될 그런 것들이 좀 생길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천막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8일 만에 다시 또 기습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네. 이런 모습이 왜 계속해서 자꾸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시는지 근본적인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서울시가 그 합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허락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불법적으로 지금 점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탄압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조금 본인들이 연출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속 그 철거임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옮겨가면서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서울시는 뭐 철거를 안 하면 뭐 대집행이라든지 또 강제 이행금 같은 거를 부여할 것이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무릎을 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렇게 치고 걷고 하는 게 반복되다 보면 자연히 또 국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질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우리 공화당과 서울시 간의 이 천막 갈등은 어떻게 마무리될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서울시가 강한 의지를 갖게 되면 언젠가는 철거를 또 철거했는데 다시 서고 있지만 철거를 하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단순히 이제 우리 공화당이라는 건 현재 아주 소수 정당 아닙니까? 예. 국회의원이 2사람밖에 안 되는 이런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그전에 한국당이 이거를 설치하려다가 여론의 반대 때문에 더 이상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론 의식을 좀 아마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우리 공화당을 떠나서 우리 사회 전체의 일종의 이 서울 광화문 광장이라든가 시청 광장 같은 데는 어떻게 써야 된다는 국민적 그리고 시민적인 어떤 합의가 도출되는 게 그렇게 해서 이게 동일한 기준으로 어느 이념이라든가 노선 이런 정파적인 잣대를 떠나서 동일한 기준으로 딱 어떤 진짜 이렇게 해서 저는 이런데 천막을 치는 것보다는 진짜 시민들의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리고 다른 공공적인 이러한 목적으로 그때 부분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그것도 토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바뀌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